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유럽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무기를 사야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바로 옆집이자 세계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한 나토 회원국이 그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무려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라서 유럽산 무기를 사면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이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도대체 왜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이 나라의 국방을 통째로 책임지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국뽕이 차오르는 것을 넘어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무려 6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동쪽 바다는 러시아 해군이 활동하는 흑해와 연결되어 있죠. 말 그대로 최전방입니다. 러시아가 쏘아올린 드론 파편이 루마니아 영토로 떨어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 겁니다. 루마니아 국민들은 밤마다 공석정보에 잠을 설치며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라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의 상태가 냉정하게 말해서 처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보유한 주력 전차들을 보면 1950여 대 소련 기술로 만들어진 구형 모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움직이는 표적이나 다름없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물건들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루마니아 정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방기를 대폭 늘리고 군대 전체를 현대화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의욕만 앞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 바로 예산입니다. 루마니아의 경제 상황은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1인당 GDP가 유럽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필요한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다 바꾸려면 최소 20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루마니아의 1년치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특별 국방기금입니다. 쉽게 말해 EU가 무기 살 돈을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줄게 라고 제안한 거죠. 그런데 이 돈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유럽 조건입니다. EU 기금을 쓰려면 무기 부품의 상당 부분을 유럽 내에서 생산해야 하고 현지 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말해서 한국이나 미국 무기 사지 말고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사주라는 유럽의 보호무역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독일의 방산 공룡 기업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어차피 루마니아는 우리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그야말로 미친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너네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지어줄게 라고 받아친 겁니다. 단순히 물건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생산기지를 루마니아 현지에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이건 독일 기업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승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특유의 속도가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럽에서 방산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몇 년은 좋게 걸립니다. 행정 절차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을 맺고 나서 불과 7개월 만에 현지 공장 착공식을 열어버렸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조차 도대체 이게 가능한 속도냐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건물만 빨리 짓는 게 아닙니다. 이 공장은 단순 조립 라인이 아니라 정비부터 시험 주행까지 가능한 최첨단 복합단지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서류를 만지작거릴 때 한국은 이미 굴삭기를 동원해 땅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서 3년 뒤에 줄게라는 독일과 당장 만들어줄게라는 한국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받는 건 아닙니다. 무기는 결국 성능이 생명이니까요. 여기서 잠시 시계를 돌려 2017년 노르웨이의 눈 덮인 설원으로 가보겠습니다. K9 자주포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죠. 당시 노르웨이군은 차기 자주포를 선정하기 위해 혹한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였죠. 경쟁자는 당대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독일의 PZTH-2000이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명품 무기였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엔진 시동이 꺼지거나 유압 장치가 얼어붙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쌩쌩하게 포를 쏘고 험지를 질주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특히 강원도의 겨울을 견뎌낸 내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고장률 12%대 24%. 이것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생존 확률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격차였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게임은 더 기울어집니다. 독일 자주포 한 대를 살 돈이면 한국 K9을 2대 넘게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가성비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부품 수급 속도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독일 부품을 받으려면 평균 9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부품은 7일이면 도착합니다. 전쟁 나면 부품 기다리다 다 죽는다는 말이 루마니아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루마니아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 앞으로는 7일도 안 걸릴 겁니다. 자국 땅에서 바로 찍어내면 되니까요. 자주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5조 원 규모의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도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 라인메탈의 린스 장갑차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부에는 성능 외에 아주 미묘하고도 강력한 정치적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역사적 앙숙 관계입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두 나라는 영토 문제로 100년 넘게 으르렁거리는 사이죠. 문제는 독일 라인메탈이 자신들의 장갑차 생산 거점을 하필이면 헝가리에 지어놨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분대가 쓸 장갑차를 우리를 싫어하는 헝가리 공장에서 만들어 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헝가리가 국경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루마니아 영토 안에 루마니아 사람들을 고용해서 루마니아 기업들과 함께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독일이 헝가리에 투자할 때 한국은 루마니아에 직접 투자한 겁니다. 이 차이는 성능 스펙 몇 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내심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는 전차 탱크 분야에서도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전차 시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벤츠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독일의 생산 능력이 주문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주문하면 전차를 받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의 K2 흡표 전차는 어떻습니까?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는 지금도 매달 수십 대의 전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기업 특유의 야성이 드러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수출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2차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도 전에 현대로템은 수천억 원어치의 자재를 미리 주문하고 생산을 시작해버렸습니다. 만약 계약이 엎어지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2천억 원짜리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우리는 약속하면 무조건 지킨다. 아니, 약속보다 더 빨리 준다. 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군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관료주의에 찌든 유럽 방산기업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한국과 손잡으면 안보 공백은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크게 한번 볼까요? 루마니아는 이미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장갑차와 전차도 한국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3가지가 모두 성사된다면 루마니아 육군의 핵심 전력이 통째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비 시스템, 탄약 호환, 군사 훈련 교리까지 한국식이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깔린 무기 체계는 최소 30년 이상 유지됩니다. 즉 앞으로 30년 동안 루마니아 국방은 한국과 한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독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해 루마니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유럽끼리 돕고 살아야지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또한 루마니아 내부의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친러 성향의 정치인이 득세하면 계약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 방산이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능, 납기, 기술 이전, 현지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을 압도하는 퍼스트 초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미군이 쓰다 버린 무기를 주워 쓰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이들은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오직 기술과 사람의 힘으로 일궈낸 이 성과는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루마니아의 20조 원 배팅, 그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자 낡은 유럽 방산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은 세계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루마니아발 K방산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일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